자, 남은 시간 동안은 명태균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토록 시끄러웠던 명태균, 그토록 폭로를 냈던 강혜경, 어느 순간 훅 하고 날아가 버리고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선 명태균은 오히려 기자와 거친 고성을 언성을 높이면서 주고받으면서 내가 언제 그 말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변호사가 이제는 명태균의 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꼬리 내린 이유 뭡니까? 일단 뭐 자기 이제 코가 석자니까 솔직히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암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블러핑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듣기 민망한 것들, 특히 이제 김 여사가 통화하게 되면 지금 그런 얘기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예. 그 중에 좀 심한 것들, 이런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사실 법적으로 딱 단죄하려고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근거를 잡기 힘든 그런 사안들이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블러핑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되게 그런 사안들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간에 이 명태균 씨가 2022년 5월 9일 날 예. 김영선 공천 부탁한다는 카톡을 계속 보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그 당시에 당선인이죠. 당선인한테 계속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당선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녹취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김영선 일 좀 해주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했다는 얘기잖아요. 좀 해줘라라는 말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많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법적 처벌 안 되지. 예.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나는 그 의견을 표명했는데 당에서 반대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 결과적으로 받았는데 그게 누굴 통해야 되느냐면 이준석하고 또 누굴 통해야 돼요. 윤상현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당의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에서 당의 시스템을 갖다 인위적으로 망가뜨렸다라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나오긴 힘든 상태예요. 이준석이 설사 그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이준석이 이걸 인정하겠어요? 아니면 윤상현이 인정하겠어요? 또 한편으로 그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그냥 뭐 공천 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알았다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봤는데 또 뭐 딱히 걔밖에 다른 대안이 없었네 이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뭐 의견을 청취했고 우리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한 거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정한 거다라고. 하등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네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명태균이가 갖고 있는 게 되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블러핑을 빵빵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명태균이가 생각해 보세요. 그 지방의회 공천 주겠다 해서 돈 받았잖아. 줬어요 못 줬어요? 못 줬어. 못 줬죠. 그래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못 준 거예요. 아니 지방의회 그 자리도 못 주는데 그 영남 TK 텃밭에서 그것도 못 주는데 예. 김영선이 됐다라는 것은 지가 부탁도 하긴 했지만은 또 그건 뭐 때문만에 그 부탁 때문만에 된 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왕 되는 김에 지도 말을 얹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 내 덕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과시하면서 돈을 뜯어낸 거라는 거고 김영선 씨 김영선 씨 자신은 실제로 명태균이가 자기 공천을 받아줬다고 믿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좀 그런 사안입니다. 우연의 일치지만 마치 그것이 큰 공을 세운 것처럼 인식될 수도 있는 것이다. 네,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요? 한번 봅시다. 딱 봤는데 그냥 문제 없네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전혀 다른 사람을 갖다 원래는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내치고 그 사람보다 턱없이 스펙이 부족한 누군가를 갖다 억지로 넣거나 이런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전략공천이라는 게 사실 뭡니까? 주관식 문제잖아요. 예.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밝혀내기가 좀 힘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 이거거든요. 검찰에서 지금 명태균과 김건희가 서로 주고받았는 카톡의 상당수를 복원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 복원한 걸 가지고 이번에 이제 명태균을 데려다 놓고 그걸 물어봤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게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흘러나온다는 건 검찰에서 더 이상 윤의 눈치를 안 본다는 거예요. 흘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슬슬 흘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것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예. 다만 이제 상당히 민망하거나 듣기 참 거북한 이런 얘기들이 덜어 나올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구속영장을 보게 되니까 내가 볼 때는 구속영장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게 구속영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일단은
뭐 어떻게 기재가 됐냐면 명 씨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을 했다. 근데 명 씨의 지위가 현역 국회의원 못지않은 그런 권력을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김영선 전 의원을 야단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그 근거가 뭐였냐면 당대표, 대통령 부부 그리고 그 측근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과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당시에 누구였죠? 이준석. 그다음 대통령 부부 윤석열, 김건희. 예. 그 측근들 누군지 모르겠지만 친분을 과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세로 알고 벌벌벌 기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천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단은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인데 불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선거법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명태균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휴대폰 버렸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 뭐 별 얘기 다 했거든. 증거인멸이군요. 이거 증거인멸이거든요. 이건 딱 누가 봐도 딱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 심사가 14일 오후 3시 30분인데 실질 심사를 하는데 아마도 이것 때문에 그 휴대폰 그것 때문에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구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김영선 공천 성공 대가로 9천만 원 이게 다시 이제 7천만 원 상정해가지고 산정해서 7천만 원으로 나오더라. 7천만 원 받고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인으로부터 2억 4천을 받았어요. 공천 주겠다고. 근데 공천을 못 줬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김영선 건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 김영선과 병태균 이거는 돈 준 게 아니라 채무다. 명태균이가 내가 이제 명태균한테 돈을 꾼 게 있어가지고 명태균한테 갚은 거다. 그 얘기란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 이제 검찰에서 당연히 안 믿는 거고. 예. 안 믿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비 후보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미 자백을 했어요. 그건 바로 뭐였냐면은, 그 공천 대가로 내가 돈을 줬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태균은 뭐냐면 나랑은 관계없는 거고 그게 무슨 뭐 있잖아. 그 여론조사 단체. 미래한국연구소인가요? 거기다 준 거고. 그 다음에 그 녹취도 공개했잖아요. 그 같이 있는 데서 강혜경하고 같이 있는 데서 이게 네 거 맞냐. 그랬더니 걔가 그래서 내 거 맞습니다. 내가 실소유주냐? 아닙니다. 이 선을 갖다가 이제 끊기 위한 알리바이 녹취까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딱 그냥 집어 넣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사태는 이제 둘 다 구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김영선, 명태균. 왜냐하면 둘 다 뭘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증거 인멸을 하는 게 있겠고 또 둘이 또 입을 맞추는 정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되지 않을까 싶고 구속되면 이제 드러나겠죠. 예. 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까지 나 구속되면 다 까발길 거야, 다 까발길 거야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뭐가 있냐라는 거죠. 대통령을 급박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면은 하야하고 뭐 온갖 사태가 다 벌어질 수 있다. 네,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구속이 될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 검찰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윤석열 편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뭐 봐주거나 이렇다면 당연히 소문이 날 거고 그거야말로 정말 탄핵감이거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예컨대 뭡니까? 그 대통령이 수사검사 불러다가 너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큰일 날 일이죠. 그럼 검찰총장 불러다가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이 개별 사건 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계속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블러핑을 하는 거고 예. 대통령 부부는 바로 뭐냐 수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그 안에서 자기들이 했는지 몰라. 내가 볼 때 기억도 못해.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네, 불안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재원이 구속시켜라 그러면 금방 드러날 거다. 쟤 블러핑했다니까 금방 드러날 거다. 예. 라고 하다가 갑자기 김재원이 쑥 들어가 인질이었다고 쑥 들어간 건 아마 이제 한마디 들은 거 같죠. 조심하라고. 예. 거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사안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예. 검찰에서 지금 그 수사 과정에서 얘기가 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슬슬 언론에다 흘리고 있다라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 신문에 나오는 게 예. 신문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그거거든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민주당에서 확보했다는 녹취록을 찔끔찔끔 터뜨리는 거 하고 예. 또 하나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이 두 가지가 계속 이 사태를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탄핵 사태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법적인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상당히 민망한 얘기가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다. 예. 이 정도. 그다음에 민중에서 까는 것들 보게 되면 별로 영향가 없는 것들 까거든 계속.
예컨대 뭐 명태균이가 여론 조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라든지 근데 그게 뭐랑 뭔 관계가 있어 이거랑.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별로 지들도 봐도 별로 이제 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까지도 나오는 것들이 시원찮거든요. 그쪽에서 까는 내용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블러핑이 들어가 있다. 상당 부분 블러핑이 들어가 있고 하지만 또 모르는 거죠. 그러네요. 네. 뭐. 법적으로 뭐 치명적인 타격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여론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면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하튼 그동안 시끄럽습니다. 오죽했으면 11월 달인데 이 11월이면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능보다도 빅데이터 상에서 명태균 또는 다른 정치권 소식이 더 많이 부각될 정도로 참 미운 정치 또 싫은 정치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저도 정치는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좀 명태균 이슈 좀 사그라들까요, 교수님? 제가 볼 때는 그 기점이 이제 구속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구속된 후에 아마 일주일, 2주일 한 보름 정도 지켜보게 되면 명태균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날 겁니다. 자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중 플레이를 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뭐냐면 나는 윤석열 공격할 이유 없다. 그다음에 이준석 공격하지 않겠다. 안심해라. 라는 공식 명칭을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뒷자리에서는 뭡니까? 사람들하고 뒷담화하면서는 뭐냐면 나 구속시키면 나 다 깔 거야. 이런 얘기를 또 흘렸거든요.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중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로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자기는 핀치에 몰렸기 때문에 뭐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자기 빠져나가기 위한 모든 말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했던 말들이 얼마나 진실된지는 정말 구속된 다음에 과연 네가 그 아버지 무덤에 숨겨놨다는 걸 까느냐 또 그 안에 정말 뭐가 들어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질 거고 아마 이제 구속되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 깔 거고 뭐 검찰에서 다 들여다보겠죠.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은 2년 구형을 했고요. 대략 한 오후 2, 3시경에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결론 예상하십니까? 판결.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 유죄는 지금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유죄는 피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제 형량이 얼마큼 나오느냐인데 기준점이 이제 100만 원 아니겠습니까? 벌금 100만 원. 근데 100만 원이 나오게 되면 이제 선거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다음번 대선에 나올 수가 없는 거고 플러스 뭐가 되냐면은 그동안 민주당에서 받았던 정치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 430만 원. 그걸 갖다가 434억 원. 434억 원이죠. 434억 원을 그대로 이제 물어내야 되는 거고 확정 판결 그것도 확정 판결이 난 지 한 달 전에 한 달 내에 물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큰 타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심이 좀 모이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무죄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무죄에서 어디까지 기대하는 거냐면 이제 80만 원까지 대충 80만 원 선까지 기대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당에서는 이건 뭐 대충 다 유죄는 뭐 피해갈 수 없는 건데 그 형량을 놓고 좀 두 가지 견해가 나왔는데 하나는 윤상현 의원이에요. 윤상현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8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박정훈 의원 같은 게 무슨 소리냐 100만 원 이상 분명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엇갈리는 건 바로 뭐냐면은 재판부의 이제 부담이에요. 부담.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크거든요. 실제로 이 효과라는 게 엄청나게 크단 말이죠. 후과라는 게. 첫 번째는 일단은 지금 딱 보게 되면 그냥 지금 선거하면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지지율로는. 근데 그런 사람으로부터 피선거권을 갖다 박탈한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430억이면은 지금 민주당 당사 팔아도 못 내거든요. 당사가 지금 뭐 현재 시가가 아마 330억인가 까지 나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팔아도 사실 그 돈을 마련하기 힘든데 이렇게 막대한 타격을 주는 판결을 집을 팔아도 안 된다. 그 판결 하나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판결에서 당연히 이제 정치적 부담을 이제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원칙대로 하게 되면 유죄고, 근데 원칙대로 하게 되면 다른 그 선거법 사안들 보세요. 별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경미한 사안들 가지고도 이미 100만 원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 100만 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여당에서 우려하는 건 뭐냐면 판사가
판사가 일단 정치적인 압박감,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윤상희 의원이 이제 80만 원 정도 때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뭘 하고 있냐면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다 쓰고 있어요. 먼저 당근이라는 건 뭐냐? 예. 검찰의 특감비 있잖아. 특별활동비. 예. 퀄비 다 깎아버리고 전액 삭감하고. 근데 법원은 뭐 100몇십억인가를 늘려줬더라고 예산을. 검찰 거 뺏어서 그렇죠. 법원에다 갖다 줬다. 갖다 준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실은 그 전부터 뭐였냐면은 그 사법농단 수사 있었잖아요. 예. 재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법원이 검찰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판사들을 수사한 거잖아요. 검사들이. 아하. 그로 인해 사이도 안 좋은 데다가 그다음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죄 탄원서를 갖다가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서를 서명을 한 게 이제 100만 장인가를 모아서 또 재판부에 예. 내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14일 거기 앞에서 또 법원 앞에서 서초동 법원 앞에서 또 대규모 또 집회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냥 압력을- 사법부를 압박을 뒤흔드네요.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사법부로 하여금 너희들 압박을 느껴라.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라.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한번 내려봐. 그래서 사실상 사법부로 가서 협박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바라기를 법원에서 그런데 굴하지 말고 그 법이라는 건 뭡니까? 저스티스잖아요. 예. 저스티스 공정함이거든요. 이제까지 나왔던 판례들이 있을 거고 그 유사한 사례들에서 형량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정치인들은 죄짓고 항상 모든 걸 정치 문제화 해가지고 자기 지지자도 선동해가지고 법원에다 압박을 가게 되면 법원이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자유권이 침해당하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심적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심적 부담감을 느껴서 판결을 갖다 달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법원의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법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이런 견해 저런 견해가 있는데 와서 법정에서 부딪히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게 법원인데 바로 그런 임무를 저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법원을 신뢰하겠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정치적 후과 같은 거 고려하지 말고 딱 이 사안에만 준해서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판결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유죄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예. 민주당에서조차도 사실은 무죄를 받을 거라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건 약 80만 원 정도, 100만 원 이하를 받기를 이제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까지 100만 원 이상 받았던 그게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예. 그 허위사실의 그 종류들을 보게 되면 이거보다 중하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뭐랑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몇천억짜리 그 비리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예. 사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100만 원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나오는 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법원에서 또다시 뭐랄까 판사의 그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나 예. 아니면 민주당에서 가하는 정치적 압박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대충 지난번에 그 구속영장 기각했을 때도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뭐랄까 위증교사는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해놓고 위증교사가 바로 증거인멸이잖아요. 예. 그런데 뭐 그걸 갖다 구속영장 기각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구속영장 발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증거인멸.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그래서 자기 모순적인 판결을 내려가지고 사실상 피해갔단 말이죠. 그런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하지만 정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건 유죄고 100만 원 이상이 나와야 정상이 예. 됩니다. 교수님 뭐 공직선거법 말씀 주신다면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검사 사칭 위정교사에 대해서는 유사한 건에 대해서도 다 유죄가 나왔다. 이런 또 법조계의 의견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증교사는 이건 판사가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는 사안인 아하. 게 일단은 모든 게 다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공범이 자백을 했어요. 예. 그 사람 그 자백함으로써 그 사람한테 돌아갈 이익은 없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백을 한 것은 진실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유죄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이 뒷부분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뭘 했냐면 또 그
페북질을 또 했더라고요. 음. 거기다가 또 자기가 그 문제가 됐던 그 증인, 자백한 그 증인과 주고받았던 그 통화 있죠. 예. 통화 녹취 파일을 올려놓고서 무슨 얘기냐면 나는 무죄다. 음. 아니 뭐 위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위증 교사가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이상한 논리를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딱 봐도 아 초점은 어디로 가 있느냐 위증 교사 쪽에 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 개 다 걱정이 되는데 민주당이 가장 큰 걱정은 사실 위증 교사다라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뺄래야 뺄 수가 없고 판결문을 써야 되는데 아까도 그렇잖아요. 8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는 이게 사실 판사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판사 마음인데 이건 위증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 판결문을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민주당에서는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선에서 막는다. 예. 막을 가능성이 있다. 아.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근데 위증 교사는 그거마저도 쉽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자신도 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고 예. 위정교사 검사 사칭 위정교사에 대해서는 진술서도 여러 장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 진술서도 여러 장 내고 그다음에 재판 끝난 다음에 또 내고 하여튼 뭐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법정에서 마지막 공판할 때 이제 최후 진술처럼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끝난 다음에 결심 공판 끝난 다음에 또 호소문 비슷한 거 써가지고 재판부에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심리적 압박을 좀 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와가지고 또 다시 무죄를 호소하면서 지지층을 향해서 무죄를 호소하면서 또 나는 뭐 진실은 숨겨지지 않는다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진실은 숨겨지지 않으니까 네가 재판을 받고 있는 거지 바보야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민주당의 돌파는 결국 이제 장외 집회로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11월 한 달이 지금 3개가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김혜경 거 하나 걸려 있고 이재명 거 2개 다 걸려 있는데 굉장히 중대한 재판들이거든요. 김혜경 거는 뭐 상대적으로 뭐 비중이 낮다 하더라도 그것도 뭐 유죄 나오겠죠. 그게 교수님 저기 법인카드 불법 사용 그 부분이죠. 그건 뭐 빼도 박도 못하고 그건 유죄가 나올 거고. 어차피 숫자는 거짓말 못 하잖아요. 어디서 언제 썼는지 이거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이렇게 뭐 형량이 크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도 아니고 물론 이제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은 그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라기보다도 뭐 상대적인 타격을 입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3개잖아요. 부부가 하나, 둘, 3개 1심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위기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거든요. 10월 한 달. 얼마나 좋았어. 명태균도 있지, 김영선도 있지, 근데 김건희 사고 쳐주지 뭐 신나가지고 막 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이제 담화 딱 이후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담화가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이게 뭐냐면 밥솥이 있으면은 뚜껑을 열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여기 김만 좀 뺀 거야 이렇게 톡 돌려 김이 좀 빠져나오게. 그래서 사람들의 그 분노 게이지에 그 김을 조금 더 뺀 거란 말이죠. 특히 이제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TK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담화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라는 반응들이 압도적인데 그 TK는 반반이에요. 반반이 나왔다. 그러면 버텨볼 만한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지지율이 더 이상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됐냐면 이제 국면이 전환된 겁니다. 게다가 또 한동훈 그 대표 같은 경우에도 딱 보니까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대통령이 사과한 거야? 사과했는데 또 뭘 사과한 거지? 그럼 잘 모르겠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니까 입장을 내기도 뭐하고 입장을 안 내기도 뭐한데 일단 로키로 가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부랑 함께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열로 인한 어떤 뭐랄까 그 어부지리는 지금 민주당이 얻을 수가 없는 가운데 드디어 11월 예고한 이제 민주당의 악재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걸 돌파하려면 결국 장외 집회로 해서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이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심령 대부흥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지자를 모아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서 그냥 예배 보는 거랑 심령 대부흥회는 이제 분위기가 다르고 종교에서 하는 행사죠. 부흥회는 분위기가 달라요. 부흥회 딱 가가지고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흥회에서 한번 딱 가서 한번 보잖아요.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일 겁니다. 그 분위기가 광적이라서. 그럼 광적인 분위기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을 믿음으로 대체시켜줘야 되거든 이제는.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제 사실에 관한 판단이 내리는데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게끔 믿음으로 하려면은 사람들을 종교적인 흥분 상태, 거의 준종교적 흥분 상태로 몰아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그 정치적인 심령 대부흥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예상되어 있는 거 아마 4차, 5차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1차 때 민주당에서 30만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뻥을 튀겨서 이렇게 튀기진 않지. 옛날에 그랬거든. 근데 경찰 추산이 얼마인 줄 알았어요? 17,000이에요.
17,000원 30만이니까 20배를 늘렸어. 아니 그러니까 30만이면은 우리가 웬만한 도시의 인구 전체가 동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옛날에는 경찰이 17,000이다 그러면 주차 측에서 그래서 5만 이렇게 얘기했거든. 예. 두세 배 불렸는데 그러니까요. 20배를 불려놨어요. 30만이라고. 근데 17,000 딱 보면 알잖아요. 거기 보면은 사람들 모인 걸 항공사진을 한번 봤거든. 예. 위에서 찍은 사진을 봤더니 아하. 다 차지도 않았더만 뭐. 네. 그랬는데 두 번째 2차 집회에서는 거기에 이제 민주당만이 아니라 다 들러붙었거든. 민주노총이 들러붙었고 거기다 이제 뭐 조국혁신당부터 뭐 그 밖에 군소정당들이 다 붙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규모 행사를 치렀어요. 라고 했는데 오히려 줄었어. 경찰폭탄으로 15,000이고 민주당 사람들도 30만 하다가 이번에 또 20만이라고 또 들고 줄었단 말이죠. 아니 그 중국의 역사서를 보면은 100만 대군이 압록강을 넘어가 고려를 쳐들어갔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 뭐 삼국지에서 죽은 사람들의 수를 다 합치면 현재 중국 인구보다 많대잖아요. 하도 뻥이 심해가지고. 예. 그리고 그 3차가 이제 16일이거든요. 16일은 뭐냐면은 이제 15일 날 일단 뭐가 돼요? 이재명 판결이 나오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14일 날 특검법 의결할 겁니다. 예. 김건희 특검법 의결할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판결 나오고 그때 이제 딱 또 한번 불을 놓겠다라는 건데. 이건 뭐 대집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대집회가 되고 만약에 이재명이 이제 당선 무효형이 나오게 되면 이건 커질 수가 있어요. 아니 어느 경우든 그 사람들이 그쪽 지지자들도 분노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모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만약에 1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또 신나서 또 모일 거라는 거죠. 그러네요. 무죄가 되면은 3차는 조금 더 클 수도 있겠다. 아니 교수님 아. 이 15일 바로 다음 날이니까 예. 무죄이면 무죄인대로 검찰 탄핵, 예. 윤석열 정부 탄핵, 예. 또 유죄가 나오면은 재판 불복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은 사실 1차, 2차는 사실은 일종의 그 뭐랄까 예선전 비슷한 거고. 전초전이었습니다. 전초전이고 여기가 이제 본선이거든요. 아, 여기는 좀 모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진 않거든. 30만, 20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내가 여기 이거 끝난 다음에 가다가 용산역으로 가잖아요. 예. 지하철 타러 용산역 가는데 그 앞에서 또 뿌리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뭐 서명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딱 보니까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봐. 그냥 다 지나쳐버리거든. 그러니까 촛불 집회 때는 어땠어요? 부스 딱 차려놓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직접 와가지고 막 서명했잖아요. 예. 그런 게 아니라 지들이 들고 다니면서 주는데 사람들 다 지나쳐버리거든요. 분위기 아주 썰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열심히 불을 지피는데 문제는 뭐냐? 국민이란 장작이 다 축축하게 다 젖어 있어. 불이 안 붙는 거야. 아무리 해도.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16일이 또 마침 그 수능 고사가 서울의 11곳에서 수능 논술고사가 그러네. 교통혼잡이나 이렇게 되면은 뭐냐 이런 거지. 아이고. 예. 그래서 15일 또 당일날은 뭐냐면은 서초동에서 판사 압박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예. 어쨌든 간에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그 국민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보다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돌파하려면은 이재명과 그다음에 친명 세력들, 당을 장악하고 있는 친명 세력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 사람들의 상태를 두뇌 속 상태를 사실이 아니라 사실 대신 뭘로 채워줍니까? 믿음으로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 심령 대붕해를 좀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 붙기는 뭐하다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딱 볼 때는 쟤네들 왜 모여있지? 뻔한 거 아니야? 이재명 방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촛불 때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심지어는 지금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 보수적인 사람들까지 같이 나와서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도 안 붙어요. 누가만 보냐면 광성들만 붙는 거고 당 조직 다 동원한 거 아닙니까? 당에서 다 동원해가지고 버스 태워가지고 다 올려보냈는데도 이게 안 된다라는 건 당원들조차도 또는 그 당원들의 일부가 이제 결합한 거고 그 다음에 당원이 거기 몇십만입니까? 걔네들이 지네들 막 몇백만 당원이라며. 200만이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원들만 모여도 엄청날 텐데 당원들도 안 모이는 거고 예. 당원들도 그렇게 안 모이는 거고 당연히 지지층들도 안 모이는 거고 중도층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도층은 거기다 침 뱉고 있거든요. 보수층이야 뭐 더 말할 나이도 없는. 예.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자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가뜩이나 요즘에 좀 숟가락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 재창출을 하자라고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가 특검은 못 받아들이지만 특감은 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는데 요즘 14일 의총이 있는데 표결은 안 한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은 뭔가 정리 작업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 특검 문제는 예. 특검 문제는 이게 민주당 뭐랄까 국힘에서 받기가 힘들어요. 현재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뭐 14일날 표결 넘긴다며 예. 그 일정에 변함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얘네들 표결 그 일정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이재명의 1심 선고일하고 맞춰가지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루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뭐 독소조항 빼고 그다음 또 뭐 한다 그랬더라. 제3자 추천도 받을 수 있고라고 하는데 일단 그 법안은 지금 발의된 법안에는 그게 담겨 있지 않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이제 정말 진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우리가 그럼 14일 날 안 하겠다. 14일 날 안 하고 그다음에 한번 토론해 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동훈이 곤란한 위치에 처했다는 걸 안 거예요. 왜냐? 한동훈으로서 일단 대통령이 사과를 하긴 했거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더 들이받을 수는 없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더 들이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애매모호한 상태니까 일단 대통령이 내가 쇄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말로는. 그런데 그 말 못 믿겠다 당장 해라 뭐 이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치고 들어왔는데 일단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 국민들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 볼 면목을 안 서는 거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특감이라도 하게 된다면 특감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래도 국민들이 분노가 조금 누그러들지 않는가. 예. 이건 물론 최선은 아니죠. 최선은 특검안을 받아서 제3자 특검안으로 자기가 물론 제안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나온 거잖아요. 받겠다로 나왔으면 대통령실에서 여유가 있었으면 그 협상권을 주면 되거든. 그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악마는 디테일이 있거든. 디테일 갖고 싸우다 보면은 근데 이 정도의 여유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예. 윤석열 정권이 그 정도의 뭐랄까 자율권도 주지 않는 거라는 거죠. 안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수렁으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건. 근데 그것도 못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도 못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그냥 깔끔하게 제3자 특검을 해가지고 넘겨버리는 거에서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몇 달 후면 끝나요 그럼. 그럴 사안인데 이걸 아직까지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가 문제가 되지만 일단은 윤석열 정권의 뭐 입장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당대표가 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차선책으로서 할 수 있는 게 특별감찰관인데 이것도 예. 사실 쉽지 않거든요 당내에서. 당내에서 쉽지 않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문제는 뭐냐면 이것마저 좌절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대통령 담화가 물 건너간 게 돼버리거든요. 예. 물 건너가게 된 거예요. 변한 나라가 하나게 변할 게 없네라고. 결국 특검도 못 받겠다. 문제 핵심 김건희인데 특검 못 받겠다. 근데 심지어는 특감도 못 받아. 그러면 변하지 않겠네. 아하. 이런 인식들을 국민들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일 의총에서 이제 특감 논의가 되는데 예. 적어도 여기서는 특감 정도는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음. 이게 안 된다면은 뭐 국민들 한동훈 대표로서는 국민들 만날 면목이 안 서는 거죠. 예. 지금 상황에 또 특검은 한동훈 대표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통과라도 안 돼요, 그거. 특감을 안 받을 명분도 없네요. 그렇죠. 특감을 안 받을 명분도 없고 지금 하나 기대하는 건 뭐냐면 그 사이에 지금 한 1, 2주 사이에 이제 당내 분위기가 바뀐 거거든요. 예. 지지율 보고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 뭐 지지를 보는 TK 지지를 보는 거예요. TK 지지를 딱 보니까 위가 우리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비로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예민하게 느끼는 게 서울이나 수도권이에요. 여긴 제일 민감하거든. 네. 요만큼만 하면 그냥 바로 돌았으니까. 근데 여기는 좀 안전했거든. 근데 예. 여기서마저도 완전 입안이 딱 나니까 자기들이 그냥 확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때 한동훈 막 비난하던 사람들 갑자기 숟가락 얹어가지고 쇄신하라 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도 나와서 대국민 담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대표의 요구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받아들여진 모양새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가 계속 대통령과 각을 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이 사실은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특검법을 딱 치고 나온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피해갈 수는 없는데 그나마 그런 효과를 갖다 민주당의 공세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것은 그래 특감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 정도는 통과시켜줘야지. 예. 아마 분위기가 변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요. 예. 예. 그래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고 100% 만족은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변화의 시도가 된다라는 것은 한번 기대를 해봄직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일단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수용은 했으니까요. 자,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 김 여사 특검법입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논의가 되는 와중에 민주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 거세게 밀어붙일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수사 범위도 축소하겠다. 명태균, 도이치모터스 두 가지만 하겠다. 특검도 제3자 추천해라.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바꿀 테니까 통과시켜줘. 이렇게 바뀐 속내가 뭘까요? 일단 그 문제부터 얘기를 할게요. 예. 대통령이 민생으로 전환을 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매듭짓지 않은 이상은 그것이 힘을 받지 못할 겁니다. 언론에서 떠들지도 않을 뿐더러 예. 언론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개의 기사를 낸다면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10개의 기사를 내요. 1대 10입니다. 국민들의 관심도 여기는 하나고 여기는 10개라는 거죠. 이게 이슈의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일단락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걸 갖다가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이 온갖 깽판을 친다 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게 바로 김건희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욕하면 그럼 김건희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김건희는 매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털기 위해서라도 깨끗하게 끝냈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까지 끌고 왔단 말이죠. 전당대회에서는 그렇죠. 뭐 살인자 발언까지 나왔으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얘들이 그 민주당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안을 바꾼다 하더라도 지금은 한동훈이 받을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 대통령이 자기 요구를 갖다가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였거든. 그런 상태 속에서 계속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기에는 정적 부담이 느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슬쩍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한동훈이 받지 못할 거다라고 하면서 슬쩍 말로만 이제 던져놓은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건 뭐냐면 공격하기 위한 거예요. 그다음에 한동훈이 안 받으면 봐라 안 받지 않느냐 너도 똑같은 놈이고 너랑 결국은 뭐 윤석열랑 너랑 어차피 한 놈이야 한 통속이야 한 몸이야 이렇게 비난하기 위해서 예. 이걸 지금 깔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공세의 포석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특검 일단은 뭐 지금이라도 정말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 14일 날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의견 안 할게. 그다음에 원점으로 돌릴게.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나온다라든지 지금 그건 아니거든요. 14일 특검은 14일 그 의견은 이제 뭐랑 연동된 겁니까? 15일 날 선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일정이 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동훈으로서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좀 말빨이 안 서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제3자 특검도 원래 자기가 제안했던 거고 민주당이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제안했던 거는.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걸 딱 들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랑 또 상황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받기도 뭐하고. 하다못해 뭡니까? 일단은 대통령과 척을 짓고 나서라도 나는 받을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도 하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이제 저기 잡은 겁니까? 우리를 특별감찰관 쪽으로 잡은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14일 날 의총이 열리는데 여기서 이 정도는 통과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이게 통과시켜 줘야 않으면 그때는 정말로 지금 4명 남은 거죠. 그러니까 8명 중에서 4명. 이들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죠. 이탈표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때쯤 되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일단 대통령이 반쯤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번에 특검법 올라오잖아요. 제의. 딱 기각시킬 거라는 겁니다. 8명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것까지도 특별감찰관마저도 나가리 시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는. 적어도 특별감찰관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의결 때 이탈하지 않는 안전장치는 되겠네요. 안전장치는 되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사실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예. 이거 딱 뭐야? 이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4명 중에 4명 정도 이탈하게 되면 너무 넘어가는 거고 그럼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봐라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쟤네도 표 못 던져.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찬성표 못 던져라고 했는데 모르죠. 이렇게까지 가게 된다면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규모를 줄이고 또 제3자 추천을 운운하는 것은 그만큼 재의결 이탈을 노린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재의결 이탈을 노린 거라고 보는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네. 이미 버스는 놓쳤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의 처리 여부는 중요할 것이다. 그런 제안을 먼저 했으면
먼저 했다면 뭐가 달라졌을 텐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해가지고는 저쪽에서 받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좀 더 써야 돼요. 좀 받을 만큼 좀 이렇게 구미가 당기게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써서 아예 특검도 여당이 추천해라.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국힘에서 받을 만한 또 수정안을 제시한 건 아니에요. 예. 어차피 쟤도 못 받을 거고 그러면 또 다른 한편은 뭐냐 못 받아야 해. 이거지. 예.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이 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기자회견 전에 4대 요구가 있었고 물론 여기 이제 대통령의 사과 또 개각 새신 개각까지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범위가 좀 윤한해동 전보다는 확대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바로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수용한 셈이 됐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밀려버린 거죠. 밀려버린 거고 문제는 뭐냐면 그 여당 내에서는 아직 현실 판단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7%까지 내려간 걸 보고 완전히 예. 정신이 바짝 들어버린 거거든요. 아하. 특히 TK 지역에서마저도 확 여론이 엎어진 거예요. 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 지금 국힘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다 TK나 또는 PK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의 민감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꽂아놓으면 당선이고 공천이 바로 당선인 지역이니까 그 사람들은 뭐 중도층 뭐 수도권 이런 인심 이런 신경 안 쓰거든요. 지들만 신경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마저 이반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들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동훈이 막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뭐라고 요구를 하게 된 막 비판을 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입장을 표변해가지고 숟가락 얻고 나왔잖아. 다. 홍준표 딱 야. 예. 그때 대통령에서 국정쇄신하라 뭐 이러고 그 얘기 여태까지 누가 했어요? 국정쇄신하는 얘기. 한동훈 혼자서 했거든. 근데 그 지가 딱 얻고 나오고 그다음에 도지사 협의회 이 사람들도 다 숟가락 얻고 나오고 당의 중진들도 딱 쇄신하라 예. 이렇게까지 나오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이제 결국은 그런 받아들이는 건데 그때조차도 이제 한동훈 때문에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죠. 지금. 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기자회견 전에 요구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인적 쇄신 또 쇄신 개각입니다. 사실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급전직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잘 보좌를 못했다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단행했던 인사 또 장차관 인사도 좀 이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또 지적이 나옵니다, 교수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한덕수 총리예요. 한덕수 총리가 뭐 총리 일을 뭐 나쁘게 수행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근데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난 2년 반의 성적표를 받아든 거 아닙니까? 17% 받아들였다라면 그게 한덕수 총리의 성적표인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제 쇄신의 차원에서 이분이 이제 상징적으로 교체가 돼야 되는데 총리 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뭔가 좀 신선한 인물로 좀 갈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정말 대통령과 뭐랄까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국정을 올바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랜 경험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정무적인 감각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 보좌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든지 이런 식의 어느 정도 실권을 가진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바지 사장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회사 가짜로 차려놓고 너 감옥 갈 사람 이렇게 앉혀놓잖아요. 돈 주고. 그러니까 바지 사장 같은 게 아니라 실제 실세 총리라고 하나 실세 총리까지는 아닌데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존재감이 있는 그런 총리로 책임 총리 역할을 내줄 수 있는 책임 총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상민. 이게 불통의 상징이거든요.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안전사고가 엄청나게 큰 안전사고가 났는데 뭘 잘못했느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민심 위반이 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가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분 아직도 앉아있더라고. 이태원 참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분 아직도 앉아있거든요. 이런 분들 그다음에 결국은 해병대 사건도 결국 똑같은 문제예요. 아니 그런 일로 뭐 해병대 사령관 그만두라고 하면 누가 사령관해? 누가 사단장해? 이런 식의 이런 식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법적 책임하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다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검사는 법적 책임만 물으면 되지만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란 말이죠. 근데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게 악재가 돼서 쌓여서 17%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이걸 교정하는 방법으로서 이상민 장관들.
그다음에 인선들을 보게 되면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을 쓰거든요. 예, 이념적으로요. 이념적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반통일 인사를 갖다 통일부 장관 시키고, 응? 반여성 인사를 여성가정부 장관 시키고 말이죠. 반인권적인 인사를 갖다가 인권위원장 시켜버리고 말이죠. 그다음에 반노동 인사 김문수 같은 사람을 갖다가 그런 사람을 노동부 장관 시켜버리고 완전 거꾸로 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국민하고 뭐 싸워보겠다, 내가 눌러보겠다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사람마다 인사에 대해서 불만은 있겠지만 이쪽이나 저쪽이나 비토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빼고 거기서 골라야 되는데 가장 비토놓을 게 틀림없는 그냥 그 뭡니까 비토놓을 대상 1순위들을 갖다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강경 드라이브를 하다가 결국은 이 지경까지 왔으면 이제는 그런 식의 극우 편향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한 번씩 홍범도 논쟁 그걸로 얻은 게 뭐가 있어. 망신만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앉아가지고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일제시대 때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었습니다. 이따 얘기를 하고 예.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돼. 국민들이 들을 때 얼마나 황당한 게 저게 도대체 뭐지? 어떤 놈들이 들어가가지고 있길래 도대체 저런 사람들을 뽑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회에서 이런 망언을 들어야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좀 제발 좀 벗어나야 되는 거고 그나마 김태효 같은 사람 예. 이게 지금 안보실 1차장입니다. 안보실 1차장이거든요. 이 사람 이제 물러나야 되는 게 이제 트럼프가 딱 됐거든. 트럼프가 딱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 몰빵했어요. 미국에 딱 몰빵하는 가운데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척을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예. 필요하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국까지는 괜찮아. 왜? 트럼프는 중국에서는 더 강경하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딱 보면 트럼프랑 지금 절친이에요. 절친이다. 푸틴이다. 절친이다. 하고 해서 둘이 만나버리고 그다음에 트럼프랑 또 뭡니까 김정은 또 만나버리면 예. 우린 뭐가 되는 거야? 패싱 당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그냥 나갔다가 덜렁 트럼프가 돼버렸는데 지금 아마 큰일 났을 겁니다. 여기 외교노선 다 바꿔야 되거든요. 거기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태효예요. 시장의 실장들은 계속 바뀌었는데 차장은 안 바뀌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이 실세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교체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 평가해 주는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 있지? 잠깐만요. 일단은 못 찾겠다. 대통령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양극화. 그거는 저는 평가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선이 좀 달라진 건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처음부터 시장 그 만능주의자였고 리버러테리안적인 입장에서는 밀턴 프리드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정부의 관여를 갖다 굉장히 축소를 해야 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 임기 전반기에는 대한민국을 관주도 시장 경제 체제로 민간주도 시키면 임기 전반기에는 대한민국을 민간주도 시장 경제 체제로 정상화하는 데 집중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후반기에는 뭐냐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라도 소득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에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예. 그 정부의 역할이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은 정부를 표방하다 이제 큰 정부로 가겠다라는 거고 원래 대선 공약이었어요. 대선 공약 기억하시죠? 뭐였습니까? 약자와의 동행 이런 거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다 딱 집권하자마자 표변해가지고 그냥 막 갔단 말이죠. 막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온 거냐면 큰 정부로 이제 돌아올 거다. 결국은 뭐냐면 이제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정부가 하나의 경제 주체라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정부가 고용을 창출하고 수요를 창출하고 하는 하나의 정부 자체가 하나의 경제 단위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부정하고 계속 안 하고 그럼 정부가 할 일이 없어지거든. 시장에 맡겨버리면은. 그런데 정부가 개입하는 게 일단은 뭡니까? 경제 조정적 개입을 하고 두 번째가 이제 뭐랄까 사회복지적 개입을 하거든요. 빈부격차 양화하는 거. 그거 이제 하겠다라고 하니까 애초에 공약으로 이제 돌아온 건데 그래서 이제 따뜻한 정부로 가겠다라고 이제 방점을 찍었단 말이죠. 그래서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라고 좀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노선 전환을 한 거는 내가 높이 평가하고 이게 이제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때 이제 총선 때 원래 이걸 내세웠는데 결국은 못했죠. 그게 뭐냐면 격차 해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 해소, 격차 해소고 이런 노선에서도 사실은 한동훈 대표랑 코드가 이제 맞아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재정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네. 경제에서 재정의 역할을 갖다 평가할 줄 알아야 예산이 있어야 돼.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느냐라고 해서 아직 안은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고 받아야 되는데 적어도 이런 건 좀 바람직한 변화라 보여요. 우리 썩 마음에 들거나 정말 마음에 드는 수준은 아니다 하더라도 예. 어느 정도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받아들여져서 약간씩 견인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